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솔직히 남편하고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이구나 싶은 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막말로 남편 하나 보고 한 결혼이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네 식구만 중요하면 네 식구랑 살으라고, 나 괴롭히지 말라 하고 이혼하자 했죠. 남편하고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예요. 사실 제가 워낙 숫기도 없고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좀 가까워지면 안 그런데 유난히 첫 만남이 어려운 타입이라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제가 또 여중여고 여대를 나와서는 회사마저 압도적으로 여직원이 많은 곳에 다니고 있다 보니 한마디로 남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래서 하루는 아는 언니랑 퇴근길에 맥주 한잔 하면서 반쯤 농담으로 신세 한탄하듯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자기는 남자친구를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언니는 운이 좋았던 거라고, 그러다 괜히 이상한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어쩌려고 그랬냐니까. 그게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력, 직장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별의별 자료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인들 통해서 하는 소개팅보다 부담도 없고 좋다며 저더러 한번 가입해보라고 혹시 누가 아냐 그러는데, 앞에서는 어우 됐어요 했지만 솔직히 좀 솔깃하긴 하대요. 그래서 그 만남이 있고 며칠 지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했네요. 가입하고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남편한테 쪽지가 왔어요. 사진이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는 고리타분한 인사말과 함께요. 그리고 솔직히 어플 설치하고 나서 그런 비슷한 쪽지를 여러 차례 받았던 터라 그때도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남편 사진을 보니까 웃는 게 사람이 뭔가 인상이 서글서글해 보이는 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했고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튿날 바로 만났죠.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이미 핸드폰으로 몇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어서 그런가 그렇게 어색한 것도 없고 꼭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난 것 마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뭐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좋았던 시절도 분명 있긴 했어요. 아무튼 이후로 저희는 인연을 사귀었고 사귀는 동안 적어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바로 신우 때문이었죠. 일단 저희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남편하고는 10살 차이, 저하고는 8살 차이로 솔직히 제 사촌동생보다도 어리고, 하지만 물론 단지 어리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기 껄끄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신우가 나이에 비해 생각이 깊고 행동도 조심스럽다 했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여우가 따로 없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중여고 여대의 여자가 많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딱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런 신우를 미워했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 동생이니까 선을 좀 넘어도 말을 좀 막 해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눈 감아주기가 일쑤였지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엔 할 소리 못할 소리 아예 분간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시부모님도 계신 자리에서 제 미간을 들먹이며 언니 어렸을 때 혹시 어디 아팠냐? 왜 지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미간이 넓지 않냐는 들어보도 못한 헛소리를 짓거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가 선을 넘으면 어머님 아버님이라도 한 소리 따끔하게 하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두 분이 막 웃으시더니 우리 딸은 눈썰미도 좋다며 저한테 너 혹시 정말 그런 거 아니지? 저번에 사과도 못 깎던데 설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정말이지 결혼 전에 신우하고 확실히 선을 그어놓는 건데 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우더러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아가씨 학벌 가지고 놀리면 기분 좋겠냐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너는 웃자고 한 소리에 왜 죽자고 달려드냐는데, 정말 이놈의 집구석 답도 없다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되던 때, 그러니까 여전히 남편이랑 저는 그래도 신혼 분위기를 내던 시기였는데요. 난데없이 신우가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는 서울에서 모델 일을 하고 싶다며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신우가 모델을 할 만큼 키가 크다거나 어디가 특출나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분야는 잘 모르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그 독립이라는 게 저희 집에서 저희랑 같이 산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신우가 서울에 살겠다고 하는데 여자 혼자 살게 할 순 없으니 저희더러 데리고 있으라셨거든요. 저는 고민하고 말고 할 것 없이 안 된다고 했어요. 신호는 둘째치고 그냥 신우라는 사람을 제가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습니다. 왜 살아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냐. 너는 결혼했으면 신우도 가족이다 생각해야지 네 동생이어도 이랬겠냐.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께 꼭 살아봐야 이 사람이랑 나랑 만나 안 만나를 아는 거냐. 그리고 제 동생은 이런 부탁을 할 애가 아니다. 솔직히 어른한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마디도 안 지고 받아쳤지요. 그리고 그러자 어머님이 정말 치사하게도 저희를 앉혀놓고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싶으면 결혼할 때 지원해주신 1억을 토해내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도 똑같이 1억 지원해주셔서 그 돈에 저희가 모은 돈을 합해서 집을 구한 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집에 온 저는 까놓고 말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당장 내일 은행 가서 1억 대출 받을 거야. 그리고 그 1억 돌려드릴 거야. 진짜 치사해서. 막말로 어머님이 1억 주신 게 나 뭐 용돈 주신 거야? 나 쓰라고 주신 돈 아니잖아. 당신 아들 장가 보내려고 주신 돈이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을 빌미로.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 나도 치사해서 그 1억 안 받아. 대신 당신도 어디 가서 나랑 반반 결혼했네 하고는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나한테 며느리돌이 같은 거 바라시지 말라고 해. 야, 너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너는 어떻게 한 번을 져주는 게 없어? 내가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을 했나 싶은 게 얼마나 우라가 치밀던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져주고 말고 할 문제냐 다시 받아쳤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튿날 은행에 가면서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드렸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 죄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친정부모님까지 걱정하시게 할 필요는 없지 싶어서 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솔직히 문득 시댁은 온 가족이 아주 똘똘 뭉쳐 저한테 난리인데 저라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왜 일대 사로 싸워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부모님도 크게 화를 내시대요. 결혼할 때 1억을 준 건 양가의 약속이기도 했던 건데 그걸 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고 드냐면서 자리를 만들어라 부모들끼리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결혼식 이후로 처음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 무슨 작전인지는 몰라도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을 마주하자마자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딸을 키워보셨으니 저희 심정을 아시겠지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딸을 혼자 지내라 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서울에 지 오빠 부부가 있으니 거기서 좀 챙겨주면 좋겠어서 며느리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말입니다. 막말로 저희가 그냥 저희 딸 다짜고짜 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며느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요.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 지금 서운하고 그렇습니다. 사돈, 그게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희 부부, 저희 딸이 시집가서 한참 어린 신우한테 막말 듣고 그러는 거 알고 나서도 그래도 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하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음속으론 네가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참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신우 뒷바라지까지 하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저희 딸한테 그런 고생까지 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억이 줬다 뺐었다 하려고 주신 돈이었습니까? 그럴 거면 1억도 가져가시고 이참에 최서방도 데리고 가세요. 저희 부부는 딸이 시집살이 당하고 고생하고 사는 거 볼 바엔 그냥 이혼하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요즘 무슨 이혼이 흠도 아니고. 어머님 표정을 보아하니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하신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나와 있던 신우와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완강한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제 눈치만 살살 살피고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1억 돌려드리는 일 없이 신우와 같이 사는 일은 없던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또 남편하고 저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별로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서로 힘들게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합가는 무산되었지만 그래도 신우의 독립이 어째서인지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치안이 좋다는 여성 전용 자취방부터 시작해서 신우가 안전하게 지낼 만한 곳들을 알아보고 어머님께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맙다. 이 정도로 네가 걱정해줄 줄은 몰랐다 하시며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곳 중 한 곳으로 신우 자취방을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럭저럭 상황이 잘 정리가 되었다 싶었는데 어찌저찌 신우가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실 신우를 데리고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딴에는 또 마음이 쓰여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혹은 집으로 부르기도 해서 밥도 먹이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얼마나 대단히 잘해줬다고 생색내자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예요. 도통 티도 안 내고 말도 안 하니 제가 어떻게 알 도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언니 하더니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데 순간 제가 뭘 들은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신우의 임신으로 시댁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싼 돈 주고 자취를 시켜줬더니만 관리인이 하는 말이 저희 신우가 안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다질 않나. 알고 보니 신우가 애인이란 사람과 거의 동거하듯 생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화살이 왜 저한테 날라온 건지는 지금도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시부모님께선 처음엔 신우한테 도대체 뭐라고 다녔냐며 좀 나무라는가 싶더니 이내 이게 다 제 반대로 저희 집에서 살지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냐며 제 탓을 하셨어요. 아니, 제 탓만 하셨으면 그나마 저도 어떻게든 유감이다 생각하고 말이라도 죄송하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목에 핏대를 세우실 땐 당신들 자식이 발랑 까져 친 사고를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더러 어쩌라는 건가 싶은 게 진짜 시쳇말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었으면 싶더라니까요. 너랑 네 부모 때문에 내 딸 신세 다 조졌다. 너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너는 윗사람이 돼서는 어린 신우 하나를 못 챙겨서 이 사단이 나게 만드냐? 다 필요 없고 내 딸 인생 책임져라. 네 부모한테도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억지 좀 적당히 쓰세요. 그렇게 치면 어머님이야말로 하나뿐인 딸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도 모델 된다고 서울에 왔으면 어떻게든 모델 될 노력을 해야지. 남자애 환장한 것도 아니고 임신이 뭐예요? 어우, 내가 다 창피해 진짜.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된 이상 신우랑 그 애인이란 작자랑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니 그 결혼 비용을 저랑 저희 친정 부모님더러 부담을 하셨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비용이란 건 자그마치 2억이었습니다. 내가 긴 말은 안 하겠다. 니네 부모한테 얘기해서 2억 받아와. 앞길이 구만리 같은 내 딸 인생 조져놓은 값이라 하면 2억이 아니라 20억을 받아내도 분이 안 풀릴 것 같지만 그래도 네가 내 며느리니까 내가 엄청나게 참고 참은 줄이나 알아. 내가 마음 같아서 니네 부모도 다 고소해버리고 싶은데 내가 정말 참았다. 그러니까 열을 줄 테니 2억 만들어와. 그것도 못하겠다 하면 나도 그땐 못 참는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그래도 중간에 낀 남편이 불쌍해서 어쨌든 신우가 안 됐어서 그냥저냥 참아드리려고 했던 건데 정말 더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고소할 테면 하시라고 했어요. 2억이요? 어머님 뭐 잘못 드셨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고소요? 하세요 그럼. 하고 싶은 건 하셔야지. 참았다 병나면 어떡해요.
대신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땐 이렇게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때도 적당히 쓰셔야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분한 마음이 어떻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한 남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대요. 그리고는 오늘 어머니랑 또 한판 했다며 그러는데 짜증이 정말 확 나는 거예요. 남편의 말투라고 해야 하나, 그게 저를 아주 한심하게 여기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니까. 야, 나도 답답해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데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아니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막말로 자취하는 여자들은 다 임신하니? 시부모님도 당신도 왜 자꾸 신우가 잘못한 걸 나랑 내 부모님한테서 원인을 찾아? 나는 뭐 할 말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이게 다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너 진짜 말이 너무 심하다. 말 가려서 해. 가려서 말할 건 내가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이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오늘은 당신 부모님이 나더러 친정 가서 2억 받아오라더라? 신우 인생 조져놨으니까 위로금으로 받아야겠대. 어머님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야, 너 내가 말 조심하랬지. 그리고 솔직히 2억이 없어서 그런 거면 차라리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빌어. 빌면 봐주실지도 모르지. 네 부모님도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모르쇠로 나오실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숙이고 들어오셔야지. 막말로 그렇게 버티고 계시면 너랑 나도 못 살지 않겠냐? 너 말 잘했어. 나 너랑 정말 못 살겠거든. 고소고 나발이고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리고 너랑 나도 이쯤에서 갈라서자. 제발. 남편하고는 또다시 할 말 못할 말 해가며 정말 서로 때리지만 않았지 이웃이 경찰까지 불렀을 만큼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정말 지긋지긋해져서 일주일 만에 바로 이혼 서류 접수하고 한 달 동안 남편은 자기 본가에, 저는 제 친정에서 지냈죠. 아쉬움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더는 숨소리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꼴보기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친정에 있는 동안 시부모님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왔는데 댁 아들하고 이혼하기로 했으니 저한테 이러지 마시라고.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하니까 나중엔 좀 잠잠해지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나 이혼할 때나 집값은 별 차이도 없었기에 그냥 팔아서 남편이 들고 온 돈 그대로 줘버렸어요. 대신 같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월급 관리는 제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적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니 처먹고 사는데 다 써서 없다고 악다구니 한 번 써주니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모처럼 남편이란 작자를 다시 떠올리고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우연히 신우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일단 신우는 그 애인과는 결혼을 못했는데 애인이란 사람 부모가 요새는 출산 전에도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다더라며 신우한테 그걸 하자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그게 자기에 대한 모욕이었더니 해가며 못한다고 버티다가 해서 친자 관계가 맞으면 뭐 위자료를 청구하겠네 그랬다는데 이 대목에서 그놈의 집구석 위로금인지 위자료인지 남한테 돈 받아낼 궁리만 하고 사나 싶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알고 보니 신우의 남자 관계가 워낙 화려해서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해낼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몇몇은 스쳐가는 인연만도 못한 만남이었다 하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라지만 어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았나 싶더라니까요. 사실 남의 불행을 듣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그 소식 전해 듣고 나니까 기도 안 차고 한편으론 꼬숩다는 생각도 들대요.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그리고 지금도 보나마나 저와 저희 부모님 탓이나 하고 있을 게 뻔해서 불쌍한 생각도 안 들거든요. 아무튼 뭐 이제 남편도 본가로 돌아갔겠다. 시부모님이고 남편이고 온 가족이 들러붙어 신우 뒤치다거리나 해주면 딱 되겠네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듣게 된다면 축하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축하해, 한번 잘 살아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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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신부를 꿈꾸던 33세 평범한 여성입니다. 여자라면 다들 자기 결혼식에 대한 나름의 환상이란 게 있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결혼을 한다면 꼭 야외에서 저를 아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고 싶었죠. 그리고 이후로는 저를 닮은 딸과 남편을 닮은 아들을 하나씩 낳고 싶었고요. 여유가 된다면 아이들 정서를 위해 강아지나 고양이도 드려야겠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주고받게 되더니 결말이 썩 좋지가 않네요. 워낙 어이없고 황당하게 파혼을 했다 보니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할게요. 남자친구하고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도 제 결혼 상대라고 해준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먼저 제 친구한테 여자 좀 소개시켜달라고 어지간히 닥달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 주변에 연애를 안 하고 있던 사람은 저 하나였다 보니 저더러 자기 좀 살려달라며 소개팅 한 번만 나가달라 한 거죠. 참고로 제 친구랑 남자친구는 지인관계이기도 했지만 일적으로도 얽혀 있었고 남자친구 쪽이 갑, 제 친구 쪽이 을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확실히 거절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는 마음으로 알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설명과 달리 약속 장소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마 첫 만남이라 긴장이라도 했던 건지 말수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도 크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간 자리가 아니었다 보니 그런 남자친구를 상대로 딱히 먼저 말을 꺼낸다던가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뜨문뜨문 대화만 이어졌을 뿐 크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만남이었네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쪽에서 애프터 신청을 해왔고 이번에도 친구가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나보기로 하고 나갔는데 그때는 남자친구 쪽에서 처음과 달리 이런저런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이야기할 거리를 생각하고 나왔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말이에요.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죠. 그리고 그런 성의 있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도 호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후로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금세 가까워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와는 전반적으로 잘 맞는 편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정말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일단 저희 가족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로는 부모님이 챙겨주신 것도 있었지만 웬만한 건 제가 알아서 찾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담이지만 하교길에 비가 내리면 부모님들이 우산 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처음엔 어린 마음에 그게 어찌나 부럽던지. 하지만 이내 그런 와중에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친구 우산을 얻어쓰고 집에 오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꽤나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두 분 다 끝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시고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고 마인드도 젊으시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아버님은 사업을 하시다 10여 년 전 크게 실패를 하셨는데 이후로 그래도 당신이 왕년에 어디 가면 사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겠냐며 뭐가 됐든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주변에서 투자를 받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면 금방 다시 회사 차리고 사장 소리 듣고 사는 거다 그런 말씀만 줄기차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선 진작에 생활전선에 뛰어드셔야 했는데 어머님이 그전까지는 전업주부로만 사시다 보니 어디 회사를 들어가는 건 엄두도 못 내셨고 그래서 결국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셨다네요. 주말에는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셨고요. 그러다 2년 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하루에 매일같이 새집에 들리신다 했는데
솔직히 듣는 내내 마음이 참으로 안 좋았어요. 미래의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라 생각하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답답하고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런 배경을 알면서도 결혼을 결심한 건 일단 남자친구 자체는 나쁜 조건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연봉도 비록 1,000만 원 정도의 차이였지만 어쨌든 많이 받고 있었고 회사 자체도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공기업이나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 웬만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서는 잘릴 일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한 번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며 효도는 셀프 아니겠어?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쪽으로 아예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보니 남자친구가 먼저 나서서 그런 말을 해줬을 땐 뭐랄까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거기다 저희는 이미 신혼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이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사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님 집에서 다니니까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었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기가 무섭게 부모님께서 이제 독립하라며 거의 내쫓듯 저를 내보내셨거든요. 그런데 크게 뭐 당황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무일푼으로 저를 내보내신 것도 아니고 자립에 보태라며 5천만 원을 해주셨으니까요. 그 돈으로 전세든 월세든 너가 한번 잘 생각해서 해봐라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통장에 묶어두고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회사 근처의 가격도 나쁘지 않고 치안도 좋은 여성 전용 고시원이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무렵 더는 고시원살이를 못하겠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업무가 많아지니까 퇴근해서는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고시원이라는 곳이 워낙에 좁잖아요. 게다가 전화통화를 한번 할래도 나가서 해야지. 음식은 해먹기 어렵고 어쩌다 한번 해먹으면 환기도 잘 안 되지. 사실 생각해보면 그동안에도 줄곧 불만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돈이 모이는 재미에 꾹꾹 눌러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무렵에는 돈이고 뭐고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한마디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회사 근처 부동산을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사보려고 발품 팔고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눈품 손품 팔고 그리고 그렇게 3개월 만에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 돈 1억 5천에 부모님이 한 번 더 5천만 원을 보태주셔서 총 2억 거기다 대출 2억을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였죠.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기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사람들이 흔히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 기분이 딱 그랬거든요. 집을 사고 나니까 옷이니 가방이니 그런 건 크게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돈을 모아 5년 만에 대출의 절반을 딱 갚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에 남자친구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해왔네요. 솔직히 프로포즈를 받고도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그땐 제가 남자친구의 환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남자친구한테 혼수로 필요한 가전가구만 몇 개 해오라고 하면 되겠다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겨울 남자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모아놓은 돈으로 내 아파트 대출을 갚겠다는 거냐고 그러면 가전가구는 무슨 돈으로 바꾸지 하고 물었어요. 물론 할부로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대출은 앞으로 살면서 같이 갚는 거라고 생각했기에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가전가구를 해왔으면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모아놓은 돈이 1억이나 있는 건가 싶기도 했던 게 계속 남자친구 본인이 본인 입으로 월급으로 부모님 챙겨드리고 자기 용돈 좀 하고 그러면 남는 것도 없다며 죽는 소리를 어지간히도 해댔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본 적은 없었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드리나 보다고 어림짐작은 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1억씩이나 모아뒀을 거란 생각은 못했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어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제 남은 대출을 갚아줄 테니 대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나요? 제가 황당해서 지금 내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가는데 남은 1억 갚아주고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건 좀 욕심 아니냐 하며 웃었어요. 솔직히 농담인지 진담인지 순간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싶고
잠깐이지만 별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막말로 자기 나랑 결혼하고 살다가 그 아파트 팔아서 10억 받으면 자기 혼자 다 쓸 거야? 아니, 내가 혼자 다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거랑 공동명의는 아예 얘기가 다른 거지. 그게 왜 달라? 아, 난 빚이니 대출이니 이런 거 정말 싫더라. 그냥 빨리 갚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갚아준다니까? 갚을 건 빨리 갚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래, 나도 대출 빨리 갚는 건 좋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동명의는 아니야. 그럼 뭐 내 돈 1억만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만 몇 번을 주고받았고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거면 결혼 이야기 자체를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걸로 서로 열내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싫다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이 아파트에 꼭 공동명의를 하고 싶으면 5억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파트 값이 10억이니까 절반 내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네 돈은 3억 들어갔는데 왜 자기가 5억을 가져와야 하냐며 불공평하다나요? 그래서 내 기분이 딱 그렇다고 이제 이해가 되냐 했습니다. 내 돈이 3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네가 1억 들고 오면서 공동명의 해달라는 게 똑같은 경우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그걸 꼭 따져야 하냐면서 너무 야박하다나요? 진짜 결혼 상대한테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 돌머리인가 싶대요. 그래서 이후로 며칠 동안 솔직히 정도 떨어지고 그래서 먼저 연락 않고 기다렸습니다. 차마 헤어지자니 좋았던 때 생각도 나고 이래저래 저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또 어느 세월에 누굴 만나서 결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남자친구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자기가 생각 많이 했다면서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기껏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제가 말한 대로 혼수를 해오겠다더니 대신 자기도 저한테 받고 싶은 게 있다나요? 그래서 뭐냐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는 자기한테 바라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모님은 챙겨드려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개인 택시 면허 하나 사드리는 게 어떨까? 대신 양복이니 시계니 그런 예단은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 면허라는 게 제가 알기로 9천만 원 1억 뭐 그 정도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니까. 자기도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어차피 자기가 저랑 결혼하면 아파트 대출 같이 갚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 월급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생활비도 못 보태드릴 것 같고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나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라도 사드려야 아버님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실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딱 잘랐습니다. 아버님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하는 문제도 나랑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집까지 해가는 상황에 왜 아버님한테 그 비싼 개인 택시 면허까지 사다 바쳐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보인 반응은 정말 기도 안 차더군요. 제가 집을 해오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랑 같이 살려고 산 집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저 좋아서 산 집이니까 그건 제가 결혼을 위해서 산 게 아니니까 그걸 해온다고 보면 안 되는 거라나요? 거기다 대출도 같이 갚아야 하는 마당에 집을 해온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면서. 어차피 제가 자기랑 결혼을 안 해도 그 대출은 저 혼자 갚았어야 되는 건데 그나마 자기가 마음을 넓게 써서 같이 갚아주기로 한 거고 그러면 저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냐? 정말이지. 제가 지금 엄청나게 축약하고 순화해서 적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더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말을 골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래 맞다. 나 혼자 살아도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하는 거다. 하지만 그렇게 치면 너도 나랑 결혼하든 어디서 살든 월세는 내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월세 나갈 돈으로 우리가 같이 사는 집 대출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그럴 거면 공동명의를 해주던가 하고 궁시렁거리는데 아, 내가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우리 이러는 거 정말 좀스럽고 없어 보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택시 면허니 뭐니 그런 거 못 해드리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되면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저더러 너는 공동명의도 못 해준다.
예단으로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 택시 면허 하나만 해오라는데 그것도 싫다? 도대체 나랑 결혼은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저도 마음도 너무 상했고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게 말 그대로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너랑 왜 결혼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결혼하면서 손해는 하나도 안 보려고 하는 제가 너무 어이없다는데 누가 할 소리를 하나 싶대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야말로 어떻게든 나한테서 뭐라도 뜯어내려는 심산이 눈에 훤히 보여서 황당하고 어이없다 했습니다. 어떻게든 남겨먹을 궁리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호구로 보이냐고요. 그랬더니 저더러 자기 인격을 모독했다며 사과하라고 개거품을 무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생각할수록 분하고 우라가 치밀대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돈으로 남자친구랑 말 같지도 않은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기도 했죠. 솔직히 제가 정말 대단한 조건의 신부감은 아니었어도 그렇다고 싫은 소리 들어가며 결혼을 해야 할 만큼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아무래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너랑 나랑 왜 이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며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 같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했네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어쩌면 그렇게 바로 또 태도를 달리하던지 야, 원래 결혼 준비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부딪힌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생각 좀 해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겠어.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다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는 정말이지 인내심이 없어도 너무 없어. 아무튼 너는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괜찮아진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 뭘 보고 따라가냐 했어요. 그리고는 너는 그냥 네가 할 길이나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삐졌냐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리겠냐대요? 자기는 저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할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10억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너도 10억 들고 오면 내가 너랑 결혼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파혼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더러 이기적이고 못됐다 했고 저는 그런 남자친구한테 나야말로 너 같은 돌대가리랑은 상종을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던 친구가 제 파혼 소식을 듣고는 저더러 왜 그랬냐면서 저를 좀 원망하듯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은 신경도 안 쓰였냐면서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결혼은 내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데 내가 너 입장까지 생각해가면서 결정을 내렸어야 하냐고 저도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살다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라면서 저더러 넌 너무 유난스럽다고 자기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모르긴 몰라도 남자친구도 제 그런 성격에 질렸을 거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짓거리라 하고 그 친구랑도 손절했네요. 솔직히 이혼도 아니고 파혼이라고 신경 쓸 거 없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지만 제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한숨도 나오고 그래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사람 사는 게 다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당분간은 남자고 연애고 결혼이고 다 모르겠고 그저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언제 어디선가 제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주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날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